다음은 10번 문제. 조금 전에 생명현상에 대해서 정리를 할 때 생물이 갖추어야 되는 조건 중에 마지막에 제가 생물은 체계화되어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체계화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세포라고 하는 단어는 일본말을 한글음으로 표기한 것이고 우리는 작다라고 하는 것은 소자를 좋아하지만 일본 애들은 세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작다는 뜻이고 포는 포대할 때 포입니다. 쌀포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바꾸게 되면 작은 주머니란 뜻이 되게 됩니다. 세포는 영어로는 셀이라 하는 것이고 얘는 생명현상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 단위를 세포라 합니다. 여기서 생명현상을 영위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위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세포입니다. 생명현상은 조금 전에 정리를 했듯이 물질 대사와 자극에 대한 반응, 이를 통해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 생장과 발생, 생식과 유전, 적응과 진화, 이것이 이제 생명현상이면 이들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세포이다는 말은 세포 수준이 되어야지만 생물체란 단어를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모든 생물체가 세포이다는 옳지 않습니다. 아메바와 같은 것은 하나의 세포가 하나의 개체가 되게 됩니다. 대장균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경우에 여기에는 상피세포 하나가 생물체이다는 할 수 없는 것이지, 말할 수 없는 것이지, 상피세포는 생물체, 나라고 하는 강치욱이라고 하는 생물체를 구성하는 한 요소가 되게 됩니다. 체제에 대한 것은 동물학자와 식물학자가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체제에 대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동물의 경우에는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것은 전부 일본말이고 이것을 한글음을 통해 가지고 빌어가지고 기록한 것이니까 글자를 처음 봤을 때 우리에게 쉽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단어들을 가지고 만든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글자에 대한 것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파헤치기보다 그냥 그대로 세포들이 모여가지고 조직이 된다에 대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단, 조직은 단순한 세포의 덩어리가 아니라 흔히 이것을 생물에 대한 특징 중에 창발성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에 대한 성질을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되는 기준 단위가 분자가 되게 되지. 물이라고 하는 분자가 있으면 물은 두 개의, 이때 아래 첨자는 개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수소가 두 개가 있고 산소가 하나가 있다는 뜻이지. 여기에서 두 개의 수소와 하나의 산소가 하나의 분자가 되게 되면 수소가 가지는 성질, 산소가 가지는 성질 이외에 또 다른 성질을 더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창발적 특성이라 합니다. 마찬가지 여기에 있는 세포들이 모여가지고 조직이 된다는 말이 단순한 세포들의 모임을 조직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들이 모였기 때문에 세포 수준에서는 수행할 수 없는 또 다른 능력, 또 다른 기능을 가지게 될 때 조직이란 단어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논리입니다. 조직들이 모여가지고 기관이 되게 되면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기관계들이 모여서 보통의 개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생물이 이 체제를 가져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메바의 경우에 혹은 대장균의 경우에는 세포 수준에서 개체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또 어떤 개체는 조직 수준에서 개체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또 어떤 개체는 기관 수준에서 개체가 성립이 됩니다. 또 어떤 개체는 기관계 수준에서 개체가 성립이 됩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의 경우에는 이 수준에서 개체가 성립이 됩니다. 식물의 경우에는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되게 되면 식물은 조직계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조직들이 모여서 조직계가 되게 되고 조직계가 모여서 기관이 되게 되고 기관들이 모여서 개체가 되게 됩니다. 동물은 기본 조직을 4가지의 조직으로 구분을 합니다. 제일 바깥쪽에 있는 것을 상피 조직. 말 그대로 세포와 세포를 연결해 준다 해서 결합 조직. 운동에 관여하는 것을 근육 조직. 정보의 전달에 관여하는 것을 신경 조직. 이렇게 4개의 조직으로 구분하게 되면 이들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눈이라든지 혹은 소장이라든지 혹은 신장이라든지 혹은 심장이라든지 등등 너무나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들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화를 담당하는 소화계라든지 배설을 담당하는 배설계라든지 기관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순환계라든지 호흡을 담당하는 호흡계라든지 개체는 강치욱이 이제 개체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식물의 경우에는 기본 조직은 3개의 조직으로 나누고 이때 유는 어리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유아, 유년 할 때 그 유입니다. 후각 조직에서 후는 비후되었다는 뜻입니다. 후벽 조직에서 벽은 말 그대로 이와 같은 벽을 말합니다. 딱딱한 구조를 말합니다. 유조직과 후각 조직과 후벽 조직에서의 차이는 유조직은 각 분열된 식물 세포로서 세포벽이 얇은 것이 특징입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세포벽의 주성분인 셀룰로즈가 계속해서 세포벽에 많이 축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두꺼운 세포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두껍다라고 해서 비후되었다라고 해서 이것을 후각 조직이라 합니다. 후벽 조직은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세포벽에 방수 물질들이 침적이 되게 됩니다. 1차 세포벽에 가장 대표적인 방수 물질이 리그닌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식물에서 이용하는 대표적인 방수 물질이 리그닌이나 슈베린이나 퓨틴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리그닌을 말합니다. 이 리그닌이 세포벽에 침적이 된 것을 2차 세포벽이라 하고 이 2차 세포벽을 가지는 것을 딱딱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세포라 해서 후벽세포, 비후되고 딱딱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세포라 해서 후벽세포, 후벽세포들의 모임을 후벽조직이라 합니다. 보통 후벽조직은 죽은 세포가 기능을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조직계에 대한 것은 똑같은 에피델미스를 동물은 상피라고 번역을 했는데 식물은 표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제일 바깥쪽에 있는 한 층의 세포층을 표피 조직이라 하면 그 안쪽에 들어있는 것을 기본 조직이라 합니다. 동물의 경우에는 세포 간에, 조직 간에 서로 이제 연결시켜 준다 해서 결합 조직이란 단어를 썼는데 얘는 기본 조직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동물의 경우에는 순환계를 구성하는 즉
각각의 조직에 대해서 물질들을 옮겨주는 수단을 우리가 혈관이라 했는데 식물의 경우에는 관다발이라 합니다. 이 관다발을 일본식 한자로서 관속이라 하고, 관속이 있다는 뜻으로 일본 놈들이 유관속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유관속계. 근데 이제 이렇게 일본식 한자, 일본말을 그대로 한글 음으로 표기해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는 거지. A 식물은 유관속이 있다라고 적어 놓으니까 관속이 얘는 있을 유자입니다. 있다가 되니까 있다가 두 번 중복이 되게 됩니다. 국어 시간에 역전 앞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이 있지? 얘는 역 앞에 앞이 아니라 역 앞을 역전 앞이라는 것이니까 잘못 표기된 것입니다. 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얘를 유관속이라 하지 말고 관속이라 하자. 혹은 우리말로 관다발이라 하자. 혹은 초등학교 때는 부름켜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속하는 것을 유관속계라 합니다. 기관에 대한 것은 식물은 처음에는 녹조류와 같은 경우에는 갈조류와 같은 경우에는 줄기만 존재했습니다. 이들이 육상으로 올라와 가지고 진화가 되면서 땅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얘가 뿌리가 되게 됩니다. 지상부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이것이 잎이 되게 됩니다. 식물의 3대 기관이라 하게 되면 잎, 줄기, 뿌리를 의미합니다. 잎이 변형이 되면 꽃이 되게 됩니다. 꽃이 변형이 되게 되면 열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3대 기관이라 하게 되면 잎, 줄기, 뿌리라 하는 것이고 4대 기관이라 하게 되면 꽃, 잎, 줄기, 뿌리라 합니다. 이 체제에 대한 것은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니까 꼭 외워둬야만 됩니다. 이제 문제를 보면 그림 가와 나는 동물과 식물의 구성 단계 중 하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가와 나 중에서 어느 것이 동물이고 어느 것이 식물인지를 먼저 찾아야 되겠지. 이것이 동물과 식물에서의 차이점입니다. 식물은 기관계 단계가 없이 기관들이 모여서 개체가 되게 되면 우리와 같은 동물은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가 되고 기관계가 모여서 개체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나가 동물의 체제이고 가가 식물의 체제가 됩니다. 그러면 식물에서는 A 단계는 조직계가 될 것이고 B 단계는 기관이 되겠지. 동물에서는 C 단계가 기관이 되고 동물에서는 조직계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1번에 꽃은 A에 해당한다. 꽃은 조직계가 아니라 꽃은 기관에 해당이 되는 거지. B 단계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2번에 혈액은 혈액 조직이니까 기관이 아니라 나 그림의 이 조직에 해당하는 것이 혈액이 되게 됩니다. 3번에 간은 C, 간은 기관이니까 참이다가 되겠지. 4번에 나는 식물의 구성 단계이다니까 옳지 않지. 얘는 나는 동물의 구성 단계이다 라고 해야 되겠지. 다음 11번 문제에서 가는 동물, 나는 식물의 구성 단계를 나타낸 것이다. 얘는 가가 동물이다가 정해져 있고
나가 식물이 다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 이모로 A는 조직이 될 것이고 B는 기관이 될 것이고 C는 기관계가 되겠지. 나는 식물 이모로 A는 조직이 되게 되고 D는 동물에는 존재하지 않는 체제이고 식물에만 존재하는 조직계가 될 것이고 B는 기관이 되겠지. 1번에 포옥시좀과 골지체는 A에 해당한다가 아니라 포옥시좀과 골지체는 세포 내부에 존재하는 작은 기관이라 해서 세포 소기관이라 합니다. 즉 세포의 하위 단위가 세포 소기관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1번은 옳지 않다. 2번에 식물의 표피는 아까 표피 조직계라고 했지, 그지? 기관이 아니라 조직계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3번에 간은 혈액과 혈관은 모두 C에 해당한다. 혈액은 조직 단위이고 혈액 조직으로 외워두면 됩니다. 혈관은 기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C에 해당한다니까 옳지 않다가 되게 됩니다. 4번에 D를 이루는 세포 중 일부에서니까 엽록체가 관찰된다. 그렇지. 참이 되게 됩니다. D에 해당하는 것이 표피 조직계가 있고 기본 조직계가 있고 유관속 조직계가 있으면 기본 조직계를 구성하는 것 중에 잎에 있는 기본 조직계를 엽육 조직이라 합니다. 이 엽육 조직이 엽록체를 가지는 광합성 조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구성하는 것 중에 일부가 엽록체를 가지고 있다는 성립이 되게 됩니다. 답은 4번이다. 다음 12번 문제에서 그림은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단계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C는 각각 기관, 기관계, 조직 중 하나이다. 따라서 A가 조직에 해당이 되게 되면 B는 기관에 해당이 되게 되고 C는 기관계에 해당이 되게 되고 얘는 개체가 되게 되겠지. 1번에 A는 조직이다 이므로 참이다. 2번에 식물은 B의 단계를 갖는다. 기관 단계를 갖는다 하니까 참이 되겠지. 3번에 C는 비슷한 형태와 기능을 가진 조직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기관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C가 되게 되겠지. 답은 3번이 되게 됩니다. 4번에 개체는 유기적이고 정교한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것을 한 단어로 체계화되어 있다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참이다. 다음 13번 문제에서 분자와 화합물 사이의 다른 점은 먼저 분자는 화합물의 기본 단위로서 2개 이상의 원자들이
공유결합된 것을 분자라 합니다. 화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들이 혹은 원자들이 일정 비율로 존재하는, 즉 항상 같은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일정 비율로 존재하는, 항상 같은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구성된 순수한 물질을 혹은 순물질이라 합니다. 줄여서 을 화합물이라 합니다. 화합물은 다시 무기화합물, 줄여서 무기물이라 합니다. 유기화합물, 줄여서 유기물이라 합니다. 유기물은 처음 정의를 한 것은 생물에서 정의를 합니다. 유기체를 구성하는 물질이라 해서 유기물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화학과의 유기화학에서 유기물에 대한 것은 정의를 해줍니다. 유기물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로 이것이다 라고 하기는 힘들지만 보통 유기물은 완전하게 산화되었을 때 CO2와 물로 분해가 되는 것을 유기물이라 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산화가 되었다니까 산소가 첨가가 된 거지. 산소가 첨가되면 CO2가 되는 것이니까 C를 가지고 있고, 산소가 첨가가 되면 H2O가 되니까 H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기화합물은 탄소와 수소로 구성이 되는, 탄소와 탄화, 수소로 구성이 되는 수소 화합물을 일컬어서 유기물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CO2의 경우에는 얘는 탄소와 산소로 구성이 되고 수소가 없으니까 유기물이 아니라 무기물이 되는 것이지. 화합물은 다시 분자 화합물과 이온 화합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분자 화합물은 얘는 공유결합된 것을 분자라 한다 했지. 원소들이 공유결합을 통해서 결합되어 있는 것을 분자 화합물이라 하면, 원소들이 이온 결합을 통해서 결합되어 있는 것을 이온 화합물이라 합니다. 얘는 개념에 대한 것을 묻고 있는 것이지 분자라고 하는 개념과 화합물이라고 하는 개념을 묻고 있습니다. 솔직히 생물 문제이다라기보다는 화학 문제에 가까운 것이죠. 일본에 화합물은 언제나 분자로 구성되지만 분자가 언제나 화합물인 것은 아니다. 분자가 언제나 화합물인 것은 아니지만 화합물이 언제나 분자로 구성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여기 보게 되면 화합물은 분자로 구성되는 화합물도 존재하지만 분자가 아닌 화합물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문장이 잘못된 서술이지. 언제나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1번은 옳지 않다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분자는 공유결합을 이룬 두 가지 이상의 원자로 구성되며 화합물은 이온 결합을 이룬 두 가지 이상의 원자로 구성이 된다. 화합물은 분자를 포함하는 개념이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화합물은 분자 화합물과 이온 화합물이 있으니까 이온 결합만을 화합물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결합을 이루고 있는 것도 화합물이 되게 됩니다. 분자는 한 종류 원소의 원자로 구성이 되며 화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구성이 된다. 이것도 옳지 않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자 중에 H2O는 얘는 한 종류의 원소가 아니라 두 종류의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지. 4번의 화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고정된 비율로 구성이 되며 분자는 공유결합을 이룬 두 가지 이상의 같거나 서로 다른 원소를 가진다 하니까 4번이 참이 되겠지. 5번의 분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구성되며 화합물은 한 가지 이상의 원소로 구성된다니까 이 또한 옳지 않지. 다음 14번과 같은 문제는 자주 출제가 되는 영역이 아니라 단발성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말고 여기에 있는 이 표 나와 있으니까 보고 그대로 외워두면 됩니다. 이것은 인체를 구성하는 원소들에 대한 보통의 대표적인 비율에 대한 것이 정리가 되어 있고 가장 많은 것은 산소가 가장 많고 다음은 탄소, 그 다음은 수소, 그 다음은 질소가 되게 됩니다. 산탄수질 순서대로 그 이외에는 이제 무기염류에 대한 것은 칼슘, 인, 포타슘은 칼륨이라 하는 것이지, 황, 소듐은 나트륨이라 하는 것이지, 나트륨, 염소, 마그네슘 순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많은 부분들에 대한 것은 굉장히 적은 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체는 다양한 원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에서 탄소, 수소, 산소, 질소는 생명체의 95% 이상을 차지한다. 이 네 가지 원소들을 인간의 체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순서 산탄수질이다. 산탄수질 1번이다. 다음 15번 문제. 15번. 생명현상 조절에 관여하는 물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에 대한 성질에 대한 것은 예전에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너무 깊이 많은 것을 정리하려고 하기보다 출제가 된 영역에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부담 갖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1번에 물은 용해성이 높아 용질로 적합하다가 아니라 물은 용매로 이용되는 것이지 생물이 이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용매가 물이 되게 됩니다. 옳지 않다. 이번에 물의 높은 응집력은 소금쟁이가 물 위를 걷기 수월하게 한다. 얘는 개념에 대한 것입니다. 분자에 대한 주된 결합이 공유결합이 되게 되면 공유결합이 아닌 결합이라 해서 비공유결합이라 합니다. 비공유결합에 대한 대표적인 것이 물로부터 배척당하는 성질이 강한 것들은 물로부터 배척당하다 보면 한 곳으로 자연스럽게 모이게 됩니다. 이것을 소수성 상호작용이라 합니다. 소수성 상호작용에 의해서 소수성의 성질을 가지는 물질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되면 이들 간에 약한 인력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 약한 인력을 반데르발스 인력이라 합니다. 이건 뭐 어떤 이론 수업이든 이론 수업에서 들어봤겠죠. 부분 전하가 극성 분자에서 형성이 되게 되면 이 부분 전하 간에 형성되는 정전기적 인력을 수소결합이라 한다. 부분 전하는 예를 들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극성 분자가 물이 되게 됩니다.
물은 하나의 산소와 두 개의 수소가 공유결합을 형성하고 있대 이 수소에 대한 구조가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게 되면 CO2와 비교하게 되면 CO2는 하나의 C가 두 개의 O와 이중 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CO2가 되게 되고 얘는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니까 이쪽 영역에서의 전자 밀도와 이쪽 영역에서의 전자 밀도에 대한 것이 서로 대칭적입니다. 그래서 전하가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됩니다. 반면 얘는 여기가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고 이쪽으로 108도의 각을 두고 수소가 배열되어 있으니까 이제 전자에 대한 구름이 균등하게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불균등 분포하게 됩니다. 혹시 이와 같은 개념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각각의 원자가 전자를 가지려고 하는 힘을 전기 음성도라 합니다. 시간상 많은 설명은 하기 힘든데 약속하기를 물리와 화학에서 전자에 대한 것을 음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 하나를 마이너스 1로 둔 것이지 전기 음성도는 전기적으로 음성이 되려고 하는 성질이란 뜻입니다. 전기적으로 음성이 되려고 하는 성질이란 말은 음성이 되기 위해서는 전자를 많이 가져야지만 음성이 되겠지. 그래서 전자를 가지려고 하는 힘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산소와 수소를 비교하게 되면 산소가 수소보다는 전기 음성도가 큽니다. 그래서 전자를 산소가 더 가지려고 하는 힘이 강하다 보니까 전자가 산소 쪽으로 쏠려버리게 됩니다. 이 현상으로 인해서 얘는 전자에 대한 영향력이 작으니까 플러스가 되게 되고 얘는 전자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니까 마이너스가 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분 전하라 합니다. 옆에 여기는 델타 마이너스이고 여기가 델타 플러스가 되게 되면 이 델타 플러스 옆에 상보적인 델타 마이너스가 접근하게 되면 이들 사이에서 정전기적 인력이 형성되게 됩니다. 두 개의 부분전하 사이에서 형성되는 정전기적 인력을 수소결합이라 한다. 세 번째는 이온 상호작용. 조금 전에 화합물 중에 소금은 결정 상태의 소금은 Na 플러스 양전하와 Cl 마이너스 음전하를 가지고 있는 두 원소가 단단하게 결합이 된 상태, 얘는 이온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온 화합물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지. 이 이온 화합물이 물에 용해가 되게 되면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해리가 됩니다. 분리가 됩니다. 이온화되게 됩니다. 얘는 양전하를 가지고 있고 얘는 음전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양전하가 아니라 부분 양전하입니다. 얘는 음전하가 아니라 부분 음전하가 되게 됩니다. 얘는 완전한 전하가 되게 됩니다. 이 완전한 전하 간에 형성되는 정전기적 인력을 이온 상호작용이라 합니다. 이온 상호작용을 생물에서는 흔히 이온 결합이라 표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생물에서 표기하는 이온 결합과 화학에서 표기하는 이온 결합은 글자는 같지만 뜻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온 상호작용이라 해도 되고 이온 결합이라 해도 됩니다. 대신 이때 이온 결합은 화학의 이온 결합과는 구분해야만 됩니다.
공유결합이나 이온 결합과 같은 것을 통해서 원소들이 일정한 구조를 형성하게 되면 이것은 화합물이라 하는 것이고, 여기는 핵심이 같은 분자 사이에서 비공유 결합이 형성이 되게 되면 이 비공유 결합에 의한 인력을 응집력이라 합니다. 얘는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분자 사이에서 비공유 결합에 의한 인력이 형성이 되게 되면 이것을 흡착력 혹은 부착력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실린더에 물을 가득 첨가하게 되면 물 표면의 수위가 수평인 상태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볼록한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영역에서 물 분자들끼리 수소 결합에 의해서 서로 결합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얘는 같은 분자 사이에서 형성된 비공유 결합이니까 응집력이라 합니다. 이런 실린더에 물을 가득 채우지 않고 일부만 채우게 되면 이 또한 마찬가지 물의 수위가 수평이 되지 못하고 오목한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있는 이 영역에서 실린더를 구성하는 재질인 유리가 물 분자와 결합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유리 분자가 물 분자와 결합을 하는 것이니까 얘는 응집력이 아니라 부착력, 흡착력이 되겠지. 이 응집력과 부착력에 생성되는 대표적인 현상이 모세관 현상이 되게 됩니다. 얘는 소금쟁이와 물간의 결합이니까 이때는 다른 분자이지. 그래서 응집력이 아니라 부착력이라 해야 되겠지. 높은 부착력에 의해서 물리를 걷기 수월하게 해주는 것이지. 3번에 얼음은 물에 비해 밀도가 높기 때문에 다른 분자에 비해서 물이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4도씨가 밀도가 가장 높습니다. 비중이 가장 큽니다. 이것은 물에 대한 고유한 성질입니다. 따라서 얼음은 0도씨에서 물은 4도씨는 여기에 들어있는 거지. 4도씨의 물이 얼음보다는 밀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잘못 서술되어 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밀도가 낮은 얼음이 표면에 존재하게 되고 아래쪽이 액상인 4도씨의 물이 되게 됩니다. 얼음은 위쪽에서부터 얼어가지고 아래쪽으로 확장되어 들어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얼음 속에 물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으니까 물고기가 생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행성에서 생물이 관찰되느냐, 관찰되지 않느냐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자 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물이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도 옳지 않다. 4번에 물의 높은 기화열은, 즉 물은 비열이 높기 때문에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열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높은 기화열은 동물이 더운 날에 땀 분비를 통해 체온 조절이 가능하게 한다. 즉 액상의 물이 기체상의 수증기로 기화되기 위해서
동물로부터 많은 동력학 에너지를 빼앗아 가버리니까 동물체의 온도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체온 조절이 가능하다. 그래서 4번이 참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문제. 다음 중 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물은 우리 몸 안의 일반적인 용매이다. 그지? 기본적으로 생물은 물을 용매로 사용을 합니다. 두 번째, 물 분자끼리는 수소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지? 조금 전에 그림으로 그려드렸죠. 3번에 공유결합으로 인하여 물은 특별히 높은 표면 장력을 가진다. 얘는 공유결합이 아니라 조금 전에 흡착에 대한 것은 비공유결합이라고 되어 있지, 그렇지? 표면 장력은 말 그대로 물 표면에서 형성되는 끌어당기는 힘을 표면 장력이라 합니다. 4번에 물의 온도 상승폭은 매우 작은 채로 많은 열을 흡수하여 저장한다. 간단한 문장으로 표현하게 되면 비열이 높다. 즉, 열을 많이 흡수했지만 실제 올라가는 온도의 상승폭은 작다는 뜻입니다. 5번에 기화로 인한 냉각작용은 대량의 에너지를 먼저 증발시키는 물 분자 때문에 나타난다. 같은 얘기인 것이지, 그지? 참이 되게 됩니다. 이런 성질 때문에 조금 전 문제에서 체온 조절에 땀 분비가 이용이 되더라. 인 것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문제에서 그림은 사람의 간을 구성하는 물질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비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 또한 마찬가지 단발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너무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얘는 단순하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더라이니까 그냥 편하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것이 물이고, 생물을 구성하는 물질 중에 물 이외에 가장 많은 것이 단백질입니다. 그 다음 순서가 지질이 되게 되고, 그 다음 순서를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는 무기염류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기염류는 한 종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여러 물질들에 대한 통칭이니까 무기염류에 대한 전체 양이 이의 탄수화물보다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기타 유기물들이 F에 속하게 됩니다. F는 실제는 이거보다 값이 큰 것이지, 얘는 그 이외의 나머지를 다 모아둔 것이니까 5가지를 순서대로 물, 단백질, 지질, 무기염류, 탄수화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물, 단백질, 지질, 무기염류, 탄수화물. 여기에서 B에 대한 설명이니까 단백질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이 뭐냐를 묻고 있습니다. 단백질은 활면소포체에서 합성되는 것이 아니라 조면소포체에서 합성되는 것이지. 이것도 일본식 한자입니다. 일본말입니다. 소포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주머니 낭자를 좋아하는데 일본 놈들은 쌀포를 좋아합니다. 작은 주머니란 뜻입니다. 작은 주머니들의 집합체라 해서 이름을 소포체라고 지어준 것입니다. 이 소포체가 처음 세포에 대한 것을 세포를 대상으로 세포 소기관을 관찰을 할 때 세포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세포 소기관들을 추출합니다. 이때 이와 같은 비크 속에 세포가 이렇게 존재하면 이 내부에 들어있는 물질과 이 외부에 있는 물질의 성분이 다르니까 균질하지 않습니다. 균등하지 않습니다. 균등하게 만들기 위해서 세포막을 다 깨트리는 작업, 이것을 세포를 파괴했다를 조직을 균질화시켰다라고 표현합니다. 간혹 나올 수 있는 단어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험에서 조직을 균질화했다는 뜻은 세포를 파괴했다는 뜻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세포를 파괴하고 난 다음에 세포 소기관들을 추출을 해서 관찰을 하는데 소포체의 경우에는 작은 손항들로 해체가 된 상태에서 관찰되게 됩니다. 이 작은 손항을 마이크로조움이라 한 것입니다. 얘는 세포가 파괴가 되었기 때문에 세포 내에 존재하던 세포 소기관이 그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작은 손항들로 분리가 되었다는 것이 인식이 되게 돼요. 여기에서 이제 어원이 여기에서부터 옵니다. 이 작은 손항들이 실제 세포에서 큰 집합체를 형성했다 해서 우리 같으면 작은 손항의 집합체라 할 것인데 일본 놈들은 작은 손항의 집합체를 소포체라 한 것입니다. 이 소포체의 실제 형태가 망상구조, 그물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상구조라 해서 양놈들은 리티큘럼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세포 내부에 들어있는 망상구조라 해서 엔도플라즈믹 리티큘럼이라 해서 약자를 ER이라 합니다. 얘는 세포 내부에 들어있는 망상구조라 해서 ER, 이것을 이제 일본말로 그대로 번역을 하게 되면 내형질세망이란 글자가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소자를 좋아하는데 이쪽 바리들은 세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작은 그물망이라는 뜻입니다. 세포질에 들어있는 작은 그물망, 내형질세망, 이것과 이것이 동의어가 되게 됩니다. 이 소포체가 면이, 우리는 문법이 면이 그칠다인데 일본 놈들이 한자를 쓸 때는 중국의 어법대로 그대로 써줍니다. 그래서 그칠다 면이.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지금은 이제 글자를 바꾸어서 그친면 소포체라 합니다. 얘는 활주로 할 때 그 활자입니다. 매끄럽다는 뜻입니다. 매끈면, 면이 매끄럽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매끈면 소포체라 합니다. 그러다가 유명한 동물학자인 골지라고 하는 사람이 세포 내부의 구조를 관찰을 하니까 작은 손항들이 집합체를 형성할 때 망상 구조만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테나, 면이 중첩이 되어 있는 형태를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포체와는 다르다라고 해서 자신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골지바디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것이 골지체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세포를 터뜨리게 되면 골지체와 소포체는 자신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손항들로 해체가 되게 됩니다. 이들의 집합체가 실제 세포에서는 소포체의 형태이거나 혹은 골지체의 형태로 존재하더라. 그 중에서 면이 그친 소포체에서 합성되는 것이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활면 소포체라 했으니까 옳지 않다. 두 번째, 촉진 확산과 능동 수송에 관여한다. 촉진 확산과 능동 수송에 대한 것은 나중에 뒤에 다시 또 문제들이 정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촉진 확산과 능동 수송은 물질들이 막에 있는 막 단백질들을 통해서 수송이 될 때
수동 수송에 대한 것은 촉진 확산이라 하는 것이고 에너지를 소비해서 강제로 수송되는 것을 능동 수송이라 합니다. 그래서 얘는 단백질이 관여하는 것이니까 참이다. 종류에는 3번에 종류에는 중성지방과 스테로이드 등이 있다는 지질에 대한 설명이지 얘는 C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다. 4번에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 연결되어 글리코겐을 형성한다. 글리코겐은 탄수화물이지 단백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문장이 잘못되어 있는 거지. 이와 같은 문장이 생물학에서 문제를 만들 때 객관식 문제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앞쪽에서는 옳은 문장을 사용하고 있다가 뒤에서 잘못된 단어를 끼워 넣어가지고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에서 답지를 읽을 때는 차분하게 정독을 하는 것을 습관을 길들여야만 됩니다. 단백질, 펩타이드 결합, 참이다 하면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얘는 펩타이드 결합이지만 글리코겐이 펩타이드 결합을 형성한 물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은 옳지 않다가 됩니다. 답은 2번이다. 다음 18번에 표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물질 A, B, C, D는 각각 단백질, 셀룰로즈, 인지질, RNA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이다. 처음에 세포 내부의 세포 소기관들을 원시적인 현미경을 통해 가지고 관찰을 한 다음에 세포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핵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얘기를 할 때 핵심적인 부분들을 핵이라 하는 것이지 세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름을 핵이라고 지어줍니다. 이후에 이 핵 내에 들어있는 물질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주된 성분이 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 내에 들어있는 산이라 해서 이름을 뉴클레익 애시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것을 핵산이라 한 것입니다. 이 핵산에 대한 것이 분리 정제가 되어서 분자 구조에 대한 것이 밝혀지게 되니까 핵산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더라. 하나는 리보우즈로 구성되어 있는 핵산이 있고 또 하나는 데옥시 리보우즈로 구성되어 있는 핵산이 있더라. 그래서 이들의 차이에 따라서 리보우즈로 구성된 뉴클레익 애시드라 해서 이것에 대한 합성어를 미국 애들의 글자는 우리의 글자와는 다르죠. 우리는 핵이라고 하는 것과 산이라고 하는 것이 합쳐지게 되면 그냥 붙여주면 됩니다. 근데 양놈들은 뭔가 좀 많이 따지더란 얘기지. 어근도 따지고 어미도 따지고 바로 붙이는 것이 아니고 연결어도 집어넣게 되고 그래서 리보우즈에서 오즈가 어미입니다. 이 어미를 떼내고 립이라고 하는 어근에다가 연결어 오를 집어넣고 뒤에 뉴클레익 애시드라고 하는 글자를 붙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합성어가 리보 뉴클레익 애시드가 되게 됩니다. 이 리보 뉴클레익 애시드의 약자를 RNA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화학과의 차이점입니다. 화학의 경우에는 명명에 따라서 물질에 대한 이름을 명명해 나갈 때 글자 수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하나의 단어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새로운 단어를 만듭니다. 이것이 유기화학적 방법입니다. 근데 생물의 경우에는 워낙 많은 물질들이 존재하니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새로운 단어를 만들기에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생물에 채택한 방법은 얘가 글자가 기니까 새로운 단어를 만들자가 아니라 글자가 많아가지고 단어가 길이가 길어지니까 약자를 쓰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보통 생물에서 약자는 3개의 글자로 구성되도록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얘를 이제 RNA라 하고 그래서 한글화 할 때는 얘는
리보즈로 구성이 되는 핵산이라 해서 리보핵산이라 합니다. 또 다른 핵산은 이 단어는 DE는 탈락한다는 뜻이지 옥시는 옥시젠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옥시젠, 산소지, 산소가 하나가 탈락이 된 리보즈라 해서 데옥시 리보즈라 합니다. 데옥시 리보즈로 구성이 되어 있는 핵산이라 해서 두 단어를 합성을 하게 되면 데옥시 리보 뉴클레익 애시드란 글자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의 약자는 데옥시의 D, 뉴클레익의 N, 애시드의 A를 적어서 DNA라고 표기하고 한글화할 때는 데옥시 리보 핵산이라 합니다. 중합체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접했을 것입니다. 중합체는 기본 단위가 직렬로 배열된 것을 중합체라 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때 직렬은 물리에서 배우는 그 직렬, 병렬의 그 직렬입니다. 따라서 기본 단위체가 직렬로 배열이 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중합체는 항상 실모양이 됩니다. 만약에 한국 사람이 생물학을 만들었으면 우리는 실모양이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양놈들이 만들다 보니까 이것을 필라멘트라 하거나 혹은 파이브라 합니다. 얘를 그대로 우리는 한글 음으로 표기해서 필라멘트를 하거나 이걸 먼저 이제 번역을 한 놈이 쪽발이들입니다. 얘네들은 섬유라 한 것이지 실을. 그래서 섬유상, 모양 상자를 써가지고 섬유상이라 한 것입니다. 보통 중합체는 섬유상으로 배열되어 있다. 5가 되는 거지. 혹은 필라멘트의 형태이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세 섬유, 마이크로 필라멘트를 미세 섬유라고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말을 그대로 한글 음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이때 얘도 마찬가지 중합체이고 얘도 마찬가지 중합체입니다. 이때 이 중합체에 대한 기본 단위, RNA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를 뉴클레오티드라 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RNA라고 하는 것은 뉴클레오티드의 중합체가 RNA가 되게 됩니다. DNA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데옥시 뉴클레오티드라고 정의하고 따라서 DNA는 데옥시 뉴클레오티드의 중합체이다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넓은 범주에서는 이것을 생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RNA든 DNA든 이들에 대한 기본 단위를 뉴클레오타이드라 합니다. 구분할 때는 뉴클레오타이드, 데옥시 뉴클레오타이드라 합니다. 중합체에 대한 것이 소개가 되었으니까 저장지방을 우리가 중성지방이라 하죠. 중성지방은 알코올을 3개를 가지고 있는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물질이 3개의 지방산과 에스테르 결합을 형성한 것입니다. 얘는 직렬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병렬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이 중성지방이지. 그래서 중성지방은 중합체라 하면 틀린 말이 됩니다. 얘는 중합체가 아니다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A에서 기본 단위가 뉴클레오티드이다이니까 얘는 RNA에 대한 서술입니다. B에 항체의 주성분이다 하니까 단백질에 대한 설명이지.
시에 기본 단위가 단당유이다 이니까 얘는 단당의 종류 혹은 그룹이란 뜻입니다. 단당으로 구성이 된 것이니까 얘는 셀룰로즈라고 하는 탄수화물입니다. 뒤에 인산과 지방산이 결합된 화합물을 인지질이라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 일본 말을 그대로 한글음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일본 놈들 또한 마찬가지. 영어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단어를 적을 때 그대로 적는 것이 아니고 줄여가지고 적는 것이 이들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인산이 결합된 지방질이란 뜻입니다. 우리말로 하게 되면 우리는 그대로 붙이니까 인산지방질이 될 것인데 이것을 쪽발이들은 그냥 줄여서 인지질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지질의 인은 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산을 가지고 있는 지방질을 일본 놈들이 줄여가지고 인지질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그대로 풀어 쓴 거지. 인산과 지방산이 결합된 화합물이다. 1번에 이는 물질 A의 구성 원소이다. 뒤에 문제에 ATP에 대한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소를 가지고 있는 염기라 해서 이름을 질소염기라 합니다. 얘는 다시 이중고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데닌, 구아닌, 단일 고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시토신, 우라실, 티민. 우라실은 RNA 염기이고 티민은 DNA 염기이다. 이 정도는 다들 배워봤겠지. 이 질소 염기가 리보우즈라고 하는 당과 얘는 오탄당이죠. 공유결합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 공유결합 이름을 N-글리코시드 결합이라 합니다. 이와 같은 N-글리코시드 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물질을 글리코시드 화합물이라 하는 것이고 이 N-글리코시드 화합물 이름을 뉴클레오시드라 합니다. 조금 전에 했던 것은 뉴클레오타이드이고 얘는 T 대신에 S가 들어가 있죠. 뉴클레오시드라 합니다. 이 뉴클레오시드에 질소 염기가 리보우즈에 결합이 되게 되면 리보우즈의 다른 쪽에 인산이 가서 결합을 합니다. 여기까지의 이름이 뉴클레오시드야. 그럼 이 물질은 뉴클레오시드가 인산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뉴클레오시드 포스페이트, 인산인데 인산이 하나가 있으면 모노포스페이트, 모노포스페이트. 요 단어는 본 적이 있죠. 하나면 모노, 두 개면 다이, 세 개면 트라이, 네 개면 테트라, 다섯 개면 펜타, 모노포스페이트, 디포스페이트, 트리포스페이트. 뉴클레오시드 모노포스페이트를 옛날에 뉴클레오티드라고 타이드라고 불렀더라. 이건 개념에 대한 것이고 물질에 대한 이름에 대한 것이니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각에 대한 개념들, 뉴클레오티드, 뉴클레오타이드는 뉴클레오시드 모노포스페이트를 뉴클레오타이드라 했다.
뉴클레오시드 모노포스페이트란 뉴클레오시드에 인산기가 하나가 붙어 있는 것이다. 뉴클레오시드 디포스페이트란 인산기가 2개가 붙어 있는 것이다. 트리포스페이트란 인산기가 3개가 붙어 있는 것이다. 뉴클레오시드란 질소염기와 리보즈가 공유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 A는 뉴클레오타이드니까 뉴클레오타이드는 질소염기와 리보즈와 인산으로 구성된다. 인산의 구성 원소가 인인 것이지. 그래서 이는 물질 A의 구성 원소이다. 이니까 참이다. 이번에 물질 B는 뉴클레오좀의 구성 성분이다. 물질 B는 이니까 얘는 단백질인 것이지. 단백질은 뉴클레오좀의 구성 성분이다. 공무원 생물 문제는 생물을 정식으로 전공한 대학 교수들이 출제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박사과정을 수행한 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문제에 대한 오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신 해가 거듭됨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줄어드는 것을 제가 관찰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출제하시는 분들의 생물학적, 지적 능력이 조금씩 증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 문제들은 볼 때 좀 대충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문장을 너무 국어적으로 파고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즉, 항체의 주성분도 단백질이고 뉴클레오좀의 구성 성분에도 단백질이 있다에 대한 것을 이 사람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지, 항체를 구성하는 단백질과 뉴클레오좀을 구성하는 단백질이 같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뉴클레오좀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진핵 생물에서 관찰되는 형태로서 DNA가 히스톤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히스톤이 8개의 폴리펩티드가 하나의 단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톤 옥타머라 해서 히스톤 팔량체 혹은 탈합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렇게 DNA와 히스톤 팔량체가 결합이 된 단위를 뉴클레오좀이라 합니다. 핵 속에 들어있는 DNA는 이중가닥 DNA이다 를 들어본 적이 있죠. 이중가닥 DNA가 너무나 크기가 큽니다. 이중가닥 DNA. 이 DNA에 히스톤 팔량체가 모든 곳에 다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영역에 히스톤 팔량체가 결합을 합니다. 이것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또 히스톤 팔량체가 결합을 합니다. 여기에서 여기에 또 히스톤 팔량체가 또 결합을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겠지?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영역, 히스톤 팔량체와 결합하는 영역을 핵심 DNA라 합니다. 여기도 핵심 DNA가 됩니다. 얘는 규칙적으로 구조가 반복이 되게 됩니다. 이들 사이에 있는 이 DNA 영역을 연결 DNA라 합니다. 이 핵심 DNA와 히스톤 팔량체의 복합체를 뉴클레오좀이라 합니다. 여기가 뉴클레오좀, 여기가 뉴클레오좀, 뉴클레오좀과 뉴클레오좀 사이를 연결 DNA라 합니다. 따라서 단백질은 뉴클레오좀의 구성 성분이다. 니깐 참이다. 이때는 단백질이란 글자만 보는 것이다. 같은 단백질이란 말은 아닙니다. 3번의 물질 C. C는 단당류인 것이지. 이 단당류로 구성이 되어 있는 셀룰로즈를 말합니다. 셀룰로즈는 탄소로도 구성이 되어 있고 수소로도 구성이 되어 있고
산소로도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지. 참이 되겠지. 당에 대한 것은 단당은 CH2O의 N으로 표기가 가능한 것을 단당이라 하는 것이지. 그래서 당물질은 C와 탄소와 H, 수소와 O, 산소로 구성되는 물질이다. 4번의 물질 D는 인지질인 것이지. 인지질은 콜레스테롤의 구성 성분이다. 콜레스테롤은 스테롤 환, 고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콜레스테롤이고, 인지질은 인산이 지질에 결합이 된 것을 인지질이라 합니다. 인산을 가지고 있는 지방질을 인지질이라 하고 서로 다른 물질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9번 문제에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산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 아까 뉴클레오좀이 아니라 뉴클레오타이드라 그랬지. 글자가 비슷비슷하니까 처음에 외울 때 확실하게 외워둬야 됩니다. 뉴클레오타이드의 구성 요소가 뉴클레오시드. 뉴클레오시드에 인산이 결합하면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 중합체를 핵산. 핵산에 히스톤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결합을 하면 뉴클레오좀. 이번에 단백질의 펩타이드 결합을 형성할 때 물 분자가 첨가가 된다. 이 물질은 여기에 있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아민, 이 작용기의 이름을 아미노기, 이건 양놈들이 만든 글자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좀 어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민이라 할 것인데 이 미국 놈들은 또 여기에서 뭔가를 많이 따지더란 얘기지. 글자를 바로 붙이지 못하니까 아민에다가 연결어 오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아민오가 되는 거지. 아미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미노는 우리말로 하면 아민이라는 뜻입니다. 얘는 카르복실기라 합니다. 카르복실기라 해도 되고 카복시라 해도 됩니다. 아미노기를 가지고 있는 물질을 아민이라 하고 카복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카르복실산이라 합니다. 얘는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진다 해서 아민이면서 동시에 카르복실산이라 해서 이름을 아미노익 애시드, 아미노산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여기에는 카르복실기와
여기에 있는 이 아미노기가 서로 반응을 할 때 이 OH와 이 H가 물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N이 여기에 있는 C, 탄소에 가서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가 되느냐 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여기에 생성되는 이 결합을 유기화학에서는 아마이드라 합니다. 아미드에 연결을 O를 집어넣으니까 아미도가 되게 됩니다. 아미도기를 가지는 물질을 아미드라 합니다. 이 아마이드를 생화학에서는 펩타이드 혹은 펩티드라 합니다. 혹은 펩타이드라 합니다. 이때는 물이 떨어져 나가면서 결합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물이 탈락한다. 탈수가 되겠지. 물이 탈락한다. 탈수 결합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탈수란 단어를 좋아하는데 일본 애들은 무수란 단어를 좋아합니다. 물이 없어진다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는 왜 세탁기 탈수기라고 하는데 일본 애들은 세탁기 무수기라 합니다. 이것을 무수 결합이라 합니다. 반대 역반응은 여기서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니까 이제는 물이 들어가야 되겠지. 물이 들어가 가지고 하나의 물질이 두 개의 물질로 분해가 되게 됩니다. 이것도 일본 말입니다. 물이 첨가가 되어서 분해되는 반응이라고 우리는 글을 적었을 것입니다. 근데 일본 놈들은 가수 분해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지. 가는 첨가한다는 뜻이고 수는 물수자입니다. 물이 첨가되어서 분해되는 반응이라 해서 가수 분해 반응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되는 반응은 물이 첨가되는 반응이 아니라 물이 떨어져 나가는 반응이지 탈수지. 동물 세포에서는 탄소와 물이 주로 녹말의 형태로 저장된다. 녹말은 식물의 형태가 녹말이고 동물은 글리코겐인 것이지. 저장 탄소와 물이 식물은 물론 모든 식물이 아니라 보통의 식물은 녹말의 형태이더라. 녹말을 다른 말로 전분이라 한다. 전분은 둘로 구분해서 가지가 없는 형태를 아밀로즈, 가지를 가지는 형태를 아밀로펙틴이라 한다. 아밀로즈와 아밀로펙틴에 대한 차이는 얘는 가지가 없다. 마이너스는 없다는 뜻입니다. 얘는 가지가 있다. 있다를 이렇게 표기하자. 동물의 경우에 글리코젠이라 해도 되고 글리코겐이라 해도 되고 글리코겐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글리코겐 또한 마찬가지 가지가 있다. 이것과 이것에서의 차이점은 얘는 가지가 적다. 얘는 가지가 많다. 얘는 가지가 없다. 그 이외에도 홍조류의 경우에는 우리가 한천이라 하죠. 한천, 아가.
한천으로 저장을 합니다. 한천 또한 마찬가지. 선형의 경우 가지가 없을 때는 아가로즈, 가지를 가질 때는 아가로펙틴이라 합니다. 얘는 글자를 외우는 것이니까 개념에 대한 것을 묻는 것입니다. 동물은 녹말의 형태가 아니라 글리코겐의 형태라 해야 됩니다. 4번에 갈색 지방에 저장된 중성 지방은 동물의 체온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건 아까 얘기를 했지. 이 중성 지방을 태우면서 열을 생성합니다. 이것이 체온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물은 비열이 낮아가 아니라 비열이 높아이지 생물체의 체온이 쉽게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 그래서 낮아를 높아라고 바꿔야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